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에 민주당 출신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하고 정무특임 장관을 신설해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거론된 당사자들도 이를 즉각 부인했는데 김기흥 부대변인,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선거 이후에 민심을 좀 바뀌라는 변화에 대한 어떤 쇄신책에 대한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네. 저는 대통령실 내부든 아니면 여권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 파격을 넘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겠지만 그 이후에 여하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을 한번 본 다음에 네.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되돌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텐데 제가 알고 있는 대통령실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여러 가지 안이 있고요. 그래 아무래도 보면 야당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여서야대 국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네. 했을 때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고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격치고는 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무래도 이제 2년 전에 네. 정권 교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고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조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던 장관과 민주연구원장을 했던 그 분들을 기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장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철학과 기조와 결이 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파격을 넘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네. 장윤민 변호사께서는 이런 보도가 나온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유력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인용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였습니다. 기자가 그런 사실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기사 자체가 아니죠. 특히 인사 기사를요. 그때는 박영선 전 장관 국무총리, 양정철 전 비서관 이제 비서실장 설이 나왔는데 YTN이 추가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김종민 의원 네. 이름이 다시금 환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론의 향배를 한번 보기 위한 좀 일환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포용하는 인선으로 과연 민주당 인사들이 생각할 것인가 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토 목소리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체성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양정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삼철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현실 정치에선 조금 거리를 뒀었지만 이 부분이 얼마나 그 윤석열 정부와 결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도 의아해하실 거고요. 아마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분들이 용인하기는 힘든 카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실에서 뭐 황당하다라는 어떤 발언으로 마무리 짓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야권 인사 기용설에 오늘 정치권은 술렁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당 정체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선 안 된다.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일각의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끔찍한 혼종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MB 아바타 소리를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인사 쇼핑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정치권이 술렁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실제로 야권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언론에서 김부겸 전 총리 얘기가 됐을 때 네. 저는 정권 초기에도 김부겸 카드가 나왔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는 어떤 포용력, 그다음에 중도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격이라는 것이 끝에서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 것도 파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
심상정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장관으로 등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한번 뭐 장관으로 임명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부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뭔가 야당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우호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 그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언급이 된 박영선, 양정철 이 두 분보다는 저는 그 김부겸 전 총리 카드 부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좀 더 현실성 있고 그분이 허락하고 야당에서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얘기가 된다면 좀 더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김부겸 전 총리는 이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오늘 거론된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어떤 야권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본인이 수락해야 기용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에 이 정부의 국무총리도 들어갈 야권 인사가 있을까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 지지 높이 받고 있지 못하고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이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특히나 야당 인사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그 공간이 좁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해라. 야당과도 대화해야 되고 같이 만나야 된다라는 요구 끝에 그럼 야당 인사들 어떻게 보면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국무위원까지도 이제 등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당에서 본인에게 쓴소리를 던질 수 있고 다소 비토 목소리도 내지만 본인이 포용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는 인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쨌든 총리급으로 중량감을 가진 정치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정책 통이기도 하고 경제 역량을 분명히 갖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도 좀 현실성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 두 분께서도 여러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인선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 후임 총리 언제쯤 인선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시점보다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지만 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도가 또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 여기에서 조금 그 여야의 반응을 볼 때 야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야당의 이런 카드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봤을 때 그 이른바 비명계 문재인 쪽에 있는 국무위원들 그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역으로 친명계 쪽 사람들을 하면 받아줄 것인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거야의 의석 분포수 안에서 뭔가 총리를 지명하고 그게 인준 절차를 밟아서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선에 대한 변화로 인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론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냉정하게 본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쓸 카드가 없고 만약에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의 인선 중에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 된 지는 별로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쓸만한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호흡을 맞췄을 때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됐는지를 냉정하게 봐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어떤 쇄신의 폭을 좀 저는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다면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 다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인 부분도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라는 것이 사람만 변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든 메시지든 어떤 국민에 대한 태도든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네. 사람을 바꿔서 그걸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뭔가 국민들이 진짜 변하는 그런 상을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고 또 오늘의 상황이
보여주는 어떤 교훈을 봤을 때 이게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또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 절차를 네.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총리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또 판단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장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더라고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 이 말인즉슨 시간이 조금 유예될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총리와 비서실장 좀 나누어서 봐야 될 텐데요. 총리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회 통과가 필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야당과 지금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아무래도 고심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카드가 없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 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게 쇄신에는 좀 한계로 국민들께는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김대기, 이관섭 비서실장 다 행정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정무적인 기능과 관련해서 제대로 보자 했는지 물음표가 많이 쳐지거든요. 그래서 정치인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언론사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사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분은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아니시겠습니까?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독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특히나 이제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들은 하실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인선에는 상당한 난항을 특히나 정치인 카드를 유력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와중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모두 열려 있다.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요. 다만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사가 이번엔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언젠간 보겠죠.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란 게 사실상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황교안 당시 대표가 영수회담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왕적 야당 총재, 제왕적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당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여야가 같이,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같이 만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드렸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 정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총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진짜 만나라고 하고 그 형식이 꼭 1대1을 원한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의석수를 가졌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민생을 논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3년 남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는 거고요. 여당이 잘하고 또 대통령이 국정이 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다가 행정부가 잘해야지 또 야당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틀에서 사고한다면 너무 1대1이라는 형식에 좀 구애받지 않고 좀 넓은 200석 가까운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 대표로서 그다음 민주당은 이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만약에 성사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4, 5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월은 힘들고 만약에 한다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대통령한테 놓인 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는 당장 만나라는 이 국민적 명령에 직면했다고 봐야 돼요.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정 운영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어떤 발언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당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어제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라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의 협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날 때 여당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좀 어색하다. 그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여당 대표가 배석하거나 같이 국회라는 이 명목하에 여야를 같이 만나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만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민생 현안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부터 왜 민생법안 처리하지 않고 특검법에 매몰되느냐라고 하는데 만나서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고요. 더 급한 거는 사실 대통령이신데 거기에 대한 자각이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당선인 총회에서는 일단 실무형 비대위를 꾸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내에도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리더십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놀랬지만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놀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심은 무서웠고 엄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변화를 하고 전당대회는 좀 하반기 하자 네. 이거보다는 관리형으로 가서 짧게 가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혁신의 목소리를 분출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 경쟁을 하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혁신의 비대위를 주장하는 분들도 뭐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관리형으로 해서 준비는 좀 짧게 하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과 변화의 그런 쇄신의 목소리를 녹여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집권 여당이잖아요. 비대위에 비대위를 만드는 셈입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한 거고요. 총선 관리를 하라는 이제 취지였는데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면 그 비대위는 정통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처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보면 차기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어쨌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체는 필요하다 보니까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그래서 이르면 6월달 전당대회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실무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으로 윤재욱 원내대표를 추대하는 분위기지만 또 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무형 비대위 어떻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른바 실무형, 관리형 이게 하나의 그 비대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혁신형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전자로 목소리가 모아졌기 때문에 실무형, 관리형이라는 비대위가 됐다면 저는 원내대표면 충분하다. 저는 윤재욱 그렇게 보고 원내대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까지 중진 만났고 당선인들 만났는데요. 금요일 날 뭐 저처럼 떨어진 그 수도권 원외 그 후보자 그 낙선자들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느끼는 그거는 엄중합니다. 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사람들은 바뀌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게중심은 이게 우리가 수도권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혁신위를 하든 그다음에 전대를 하든 그 안에서 이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거 원내대표가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거보다는 빨리 실무적으로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것이 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보다는 새 인물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이제 국민의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럴 시간이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일단 이르면 6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 3일에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스케줄이긴 할 텐데 이게 너무 또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사실 전당대회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 인물론보다는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면서 차기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 사령탑에 누가 앉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K 지역 4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군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김도읍 의원, 김상훈 의원, 김태우 의원, 또 박대출 의원과 윤영석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4선이나 3선 고지를 밟은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영남 원내대표냐 이런 네. 목소리 때문에 수도권 출신 중진 의원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영남도 좀 뜯어보면 TK하고 PK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을 나누는 게 과연 좋은지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뭐 제가 앞서 수도권 되게 어렵다고 봤지만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고군 분투에서 다시 살아서 네. 선수를 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도우 의원님이 그렇고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님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도우 부산 강서구 쪽에서 출마하신 이 김도우 의원님이 법사위원장도 네. 하셨고 정책위 의장도 했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던 인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도 하고 당내에서 최고위원도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원내대표가 당의 대표뿐만이 아니라 거야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구성 협상도 하고 상임위 배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경륜도 있고 상대에 봤을 때 무게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4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같은 선수라도 수도권 쪽에서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양수 의원도 3선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하면서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이번에 3선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으로 좀 좁힌다면 김성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원내대표라는 게 그 국민의힘을 대표하지만 결국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다면 저는 4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 보면은 좀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이랄까요? 이른바 영남 정당으로 좀 어쨌든 좀 쪼그라든 느낌이 있죠. 그리고 거의 지금의 원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다 이제 영남 출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되시는 이 현실을 반영해서 당 지도부도 아마 그런 분들이 선수도 높고 경력도 이제 많으시기 때문에 거론이 될 텐데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는 좋은 방향일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까지도 그냥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선수도 높고 수도권에 승리를 한 의원,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알진 못합니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5선이시긴 하지만 당내에서 선거 국면에도 굉장히 정확한 쓴소리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거든요. 지역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당내에서 입지 같은 부분까지 이제 함께 한다면 원내대표 카드로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4월 10일 전까지 국무회의에 보고가 돼야 되는 국가 결산 그 보고 시기를 늦췄어요. 총선 이후로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 결과물을 받아봤더니 87조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세금을 덜 걷었어요. 긴축 재정한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 세금을 좀 덜 걷고 그리고 쓰는 돈도 긴축 재정을 해서 덜 썼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많이 그 국가 재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쌓여 있는 자본금이 많아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얼어붙어서 이 거치는 세수도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을 어쨌든 건전하겠다는 걸 거의 그 경제의 준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일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10% 이상, 13%인가요? 일본도 비슷한 수치에 돈을 풀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미국 경기 어떻습니까? 호황이라는 평가 받고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닫고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게 아니라 이 경제적 파장과 영향이 어떻게 선순환될 것인지는 같이 여야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장이 얼어붙어서 거치는 세금이 너무 적다.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밝히기도 했는데 이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 좀 반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달러, 그다음에 엔화, 기축통화입니다. 많이 찍어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돈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25만 원씩 저희 4인 가구니까 100만 원 하면 좋습니다. 저도. 왜 안 좋겠습니까? 저 코로나 국면에서도 해가지고 TV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였거든요. 국가 채무가. 근데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000조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권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에 있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많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대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현재 그러니까 정치라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 그러니까 계속 풀다가 쓰다가 이걸 피벗하는 거죠. 방향을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선을 뛰었습니다. 저희도 돈 풀면 좋습니다. SOC 예산 팍팍 내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 손해 보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고충이다, 결단이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는 8월에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연임 혹은 추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내 그립감이랄까요? 이 주도권이 상당히 많이 이재명 대표한테 기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총선 과정 중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단숨에 봉합된 건 사실상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른바 이제 민주당원들과 민주당 내부 기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통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기 전당대회 그 주자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내지는 대항마로 좀 싸울 수 있을 만한 주자들이 있을 것인가? 지금 또 딱히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뭐 박용진 의원이나 아니면 뭐 임종석 전 실장 카드를 고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유력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 있어서 당내에서는 그렇다면 연임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웅 부대변인님께서는 실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나설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100%, 200%라고 보는데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되게 힘든 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본인은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처음에 당대표를 했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확실한 친명, 노골적인 친명계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사실 대리전 양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약간 파열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그런 것들이 거의 그 안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미 다 정해졌다. 그래서 저는 근데 다만 그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결과는 완승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굉장히 명확해요. 올 아니면 나땡입니다. 뭐 아니면 도지만 근데 그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취해서 이런 당권도 계속 연이어 갖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견제가 없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그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위원장 자리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갖는 게 맞고 그것이 총선 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이죠. 범야권 192석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집권여당 의석수는 100석이 조금 넘어요. 108석이거든요. 80석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위원장 배분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게 아마 여야가 좀 나눠 가졌던 그런 측면들은 사실 상임위 구성이 과반이 어떤 당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좀 근접하게 붙어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다 갖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직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논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야당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국회 처리, 법안 처리들 지연됐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법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이 부분 국회 문턱을 넘기도 상당히 어렵죠. 법사위가 실제로 한국에선 상원 기능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하고 법사위로 한 차례 넘어가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끌고 그리고 겨우겨우 통과를 해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그 국면을 국민들이 지켜보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말씀처럼 법사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4년 전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가지고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전반기 때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모든 상임위의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더 생기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때 했던 게 이제 임대차 3법, 그다음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다수 의석을 절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04년 17대 의회인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관행적으로 1당에는 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견제를 하라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하되 다수결을 지향하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 다수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4년 전에 그렇게 큰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방적인 독주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일방통행이고 독주를 했다, 발목을 잡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야당이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여당의 의견을 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2 요구권 이거는 대통령의 또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또 통상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운영위원장까지 갖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원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더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회가 개원일을 제대로 맞출 수 있겠느냐 이번에도 지각 개원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관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각 국회 반쪽 개원 그 관련해서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21대죠. 2020년 48일 늦은 7월 16일 날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는 20대는 6월 13일이니까 한 달보다도 더 3일 더 늦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여야가 서로 이제 상대 탓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계속 반복됐을 때 국민들의 또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야당이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야당이 좀 더 큰 의석수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 하지 말고 까치밥도 좀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의석수는 그러니까 차이가 크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민심에 나온 그 득표율의 차는 그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소선구제에 어떻게 보면 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야당 또한 이번 민심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야당도 좀 더 여유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구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새로 도출될 여야 원내대표가 뭐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보이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 상당히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로 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긴 했지만 개헌 저지선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에는 못 미쳤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도 여당과 여당도 민주당과 협의하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뭐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또 이제 통상적으로 다수당에 가져갔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지노선으로 이 전략을 짜고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쨌든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원 시기도 원래대로 이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이라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준다면 교섭단체가 될 확률이 좀 네. 높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교섭단체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의원 꺼주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까지 바꿔가면서 조국 혁신당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를 20석 기준에서 10석으로 완화시켜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민주당이 사실 위성정당 만들었죠. 이 부분 국민들께 사과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지대에 다당제를 가는 방향에 초석을 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정개특위 등에서 뭔가 제3지대, 다당제, 그럼 다른 당들, 소수정당이 국회에서 기반을 내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원내 교섭단체를 10석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조금을 원내 교섭단체들이 50%를 갖고 나머지는 의석수별로 배분을 하거든요. 상당한 좀 근간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본력도 갖게 되고요. 협상력도 상임위 간사 권한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협상력 또한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국면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12석이 됐고 어떻게든 제3지대 표를 끌어모으면 20석이 되면 민주당을 견제하고 긴장관계가 형성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원 꺼주기도 안 되고 이 국회법을 바꿔서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국민과의 어떤 약속이랄까요? 이런 총선 공약은 지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입법 취지가 온당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흥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당위와 현실의 차이, 갭이 좀 있다고 보고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화장실이 여의도가 가장 확실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하지만 아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 정도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뱉어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좀 포퓰리즘 성격이 좀 있다고 조금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데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12석을 20석 개정하지 않으면 20석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보면 진보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그다음에 시민사회목 비례대표 2명까지 해야지 20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모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을 잠재적인 대권 라이벌로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